이미 이 선언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제품만 사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한국의 공급사들한테 이 R200에 동참할 거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요. 비시장 전략이었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이제는 그냥 기업의 생존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납품처가 R200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물건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발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이제 제 생각인데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첫째는 이 저개발 국가들도 어쨌든 개발이 돼야 된다. 발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이제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은 어쨌든 사회적 비용을 낳는 거죠.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개발되어 온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이제 환경 오염이 생겨나게 되죠.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줄여 나가면서 어떻게 개발을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붙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은 해야겠고, 하지만 이게 사회적 비용이 많으니까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사회적 효과가 상쇄를 시켜 줄 수 있어야 되죠. 비용이 100이면 적어도 효과가 120은 돼서 20 정도가 계속 이제 남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이 발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발전의 순효과가 상쇄해주는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가요?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이제 넓게 정의하느냐, 또 뭐 좁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넓게 정의한다고 치면 노동의 가치, 또 소유의 가치, 교환의 가치 같은 전통적인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가 되는 거죠. 즉 돈으로 사기 힘든 것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드론을 생각해 보면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이제 드론 회사들이 생겨날 때는 어떻게 하면 싸게 좋은 품질의 드론을 만들어 팔까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싸게 만들어서 좋은 품질을 싸게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게 제일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공식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남는 드론 회사들은 이 드론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당신의 삶에 뭐가 좋은지, 친구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의 비즈니스에 뭐가 좋은지를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드론이 팔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나 또 교환의 가치, 또 소유의 가치랑은 좀 다른 이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이제 넓게 정의하는 거고요. 이런 정의를 가만히 놓고 보면 그건 역시 소비자 효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돈을 낸 만큼 그런 효용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좀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좁게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방금 얘기한 소비자의 효용 부분을 좀 제외하고 진짜 돈으로 사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거는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는 왜 기업의 경영 전략이 되었을까요?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를 이렇게 경영 전략 쪽에서는 비시장 전략이라고 불렀어요. 시장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이에 대비되는 이제 비시장 전략 같은 경우는 소비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보면은 지역 커뮤니티가 있고 또 시민단체가 있고 정부가 있죠. 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 하는 부분이 이제 비시장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생존의 당위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업계에서 일하는 저 역시도 놀랄 만큼 아주 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데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그 다보스 매니페스토를 수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글로벌 탑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도 글로벌 탑 기업들이 이제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또 얘기를 했고요.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인 이제 블랙락이라는 곳에 이제 회장도 이 본인들이 투자한 기업에 이제 보내는 서한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죠. 그 실제로 이런 선언들이 수출이 중요한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RE100이라고 해서 리가 붙잖아요. RE100. 이게 이제 30년 안에 재생에너지 100%로 모든 그 생산을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미 이 선언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제품만 사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한국의 공급사들한테 이 RE100에 동참할 거를 이제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곳이 이제 RE100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시장 전략이었던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이제는 그냥 기업의 생존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납품처가 RE100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물건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그 비판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옛날부터 심했고 환경에 대한 투자도 유럽 기업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들 선진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RE100 선언 같은 거를 활용한다고도 하죠. 물론 그런 비판도 이제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부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건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생각해 보면 이 소비 시장에 큰 손이 되고 있는 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성향이라는 거는 예전과는 완전히 이제 틀려졌죠. 그 이전 세대가 열광했던 아주 유명한 브랜드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제품의 스토리, 또 제품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저는 다음 세대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그 물품 공급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전략이라기보다는 아주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가치가 이제 기업 경영에 또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 관련하여 제도와 동향들은 어떤가요?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기관의 평가에 사회적 가치가 이제 중요한 항목으로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기본법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본법들이 이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법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건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이제 구매를 하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죠. 주로 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제도의 법안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강제 조항을 두는 거죠. 공공기관은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된다. 그게 경영평가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에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 조직은 하나의 작은 주체일 뿐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사회적 경제스러운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팀장님도 그런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얼마나 이 제도를 통해서 수혜를 받느냐와는 무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제도화 과정이 굉장히 또 하나의 기회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경제라는 거를 너무 좁게 만들고 사회적 가치라는 거를 너무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이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이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사회 안전망인데, 학생들이 그 도시락을 사러 나와야 되는데 사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배달을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19로 망이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기업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SK에서 했던 일이, 일단 그 대구 지역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도시락을 만들겠다. 우리가 배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우리는 만들고 이분은 배달하고 이분은 학생들을 모으고 이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 대구 지역에 이제 결식 아동들한테 도시락을 긴급하게 그렇게 공급한 예가 있죠. 만약에 이런 시스템들이 예전부터 그냥 잘 갖춰져 있었다면은 그들이 며칠 동안 이렇게 나오지도 못해서 바꾸는 일은 없었겠죠. 뒤늦게 이렇게 막 찾아서 이런 체계를 만드는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기업이 단순히 이제 호황기에 돈 벌던 생각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위기관리 부분도 생각하게 된 거고, 더 나가서 이게 다 부익부 빈익빈이니까 더 어려운 층들은 더 빨리 시장에서 탈락을 하니 그들을 다시 우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사회안전망까지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SK 같은 기업은 이제 CEO 레벨에서 사회 안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CEO들 모임에서 회의 마지막에는 항상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계획을 다루고 그런 회의를 이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는 했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의 차이점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 공유가치 창출이 뭔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아주 넓은 개념인 거고, 기업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혼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는 거죠. 환경적인 책임, 노동,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책임들을 이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위의 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면 이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에 비즈니스 방식은
아주 영리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쪽은 그 중에서도 좀 사회적인 비즈니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에도 다 일종의 레벨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레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품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일 낮은 단계의 품격이 내가 물건을 팔 테니까 너희는 사줘 하고 BOP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런 제품이 BOP 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본인들로 그런 소비를 하고 싶은데 이제 물건을 살 수 없었으니까 아주 반기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급이 높아진다고 보면 현지에 있는 원재료를 활용하고 또 현지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하고 또 현지에 있는 유통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단계 이제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중국의 징동닷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이제 또 상품을 팔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런 더 치킨이라고 치킨 달려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징동닷컴에서 이 닭고기를 좋은 닭고기를 납품을 받으려면 닭들이 갇혀서 이렇게 막 먹이 먹고 이런 닭들은 별로 안 좋잖아요. 막 뛰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닭들을 어떻게 뛰어다니게 할까 하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아주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부가 그 넓은 부지에 울타리를 쳐줘야 되고 이들이 여기서 양계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양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지역에 있는 지원기관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방정부가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면 이 영세상인들이 좋은 닭을 만들어서 징동닷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낙후된 지역이 이제 양계 사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생산시설이나 유통이나 또 혹은 정부의 역할, 지원기관의 역할까지 다 같이 생각한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테스트웍스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 테스트웍스는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결점을 찾아내는 곳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처음 출시가 되면 거기에 이제 미세한 결점들을 찾아내는 일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게 일반인들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거를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LCD 모니터 패널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결점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잘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커피지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초능력 콩감별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약간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이 커피 원두에 썩은 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썩은 콩들이 들어있으면 그 맛이 은연중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썩은 콩들을 골라내는데 보통 기계가 골라냅니다. 근데 이 기계보다 정확하게 이 약간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콩을 골라내는 거죠.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능력 콩감별사라고 불리는 거죠. 이 두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회적 비즈니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겠지만 내가 고용을 해줄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스트웍스 사례나 커피지아 사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한 거거든요. 인적 자원으로서 일종의 이 무형자산으로서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한 거죠. 이게 이 기업의 경쟁력인 겁니다. 그럼 이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더 활용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자폐성을 가진 분들이 결점은 잘 찾아내는데 그걸 상대방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분이 붙어서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인사 시스템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쟁력이니까. 그걸 소중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초능력 콩감별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품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비즈니스의 품격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비즈니스라는 거는 아까 든 예처럼 이분들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품격일 수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형태의 비즈니스는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생산자 협동조합, 뭐 소비자 협동조합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지만은 좀 더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곳이 또 협동조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 사회적 비즈니스에 아주 제일 품격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사회 성과를 유형화하게 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측정을 하고 뭐 평가를 하는 방식에는 뭐 점수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별점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기술을 이렇게 말로 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화폐 가치 측정을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이 화폐 가치가 기업의 일종의 기업 가치로 연결되기에 제일 가까워서 그래요. 화폐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해서 화폐화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회적 비즈니스 영역을 하나의 이제 이 잘 돌아가는 시장으로 보고 그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한테 영화를 이렇게 싸게 볼 수 있게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은 뭐 2,000원 정도 값을 내시면 흘러간 영화를 봅니다. 뭐 벤허, 사브리나, 로마의 휴일 뭐 이런 영화들을 보시는데 그러면 영화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일종의 여기가 사교의 장인 거죠. 예, 옷도 말끔하게 입고 오셔서 서로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데이트도 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이게 2,000원이에요. 그럼 그 2,000원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들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2,000원이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일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00원만큼 소비자들한테 효용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영화를 보러 오시면 그 2,000원의 가치를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회적 비즈니스도 하나의 이 시장 기구로서 이런 가격이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이제 화폐 가치의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면 내 성과가 이제 얼마일까를 보려면 첫째는 시장에 비슷한 제품 서비스가 있을 때 그 시장 가격하고 비교하는 거. 두 번째는 공급자한테 공급 의사 가격을 물어보는 거. 세 번째는 수요자에게 얼마면 사겠는지 하는 그 수요 가격을 조사하는 거. 그게 아니면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추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영역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유형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유형화 기준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미션입니다. 미션이 사회적이냐 환경적이냐.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성과와 환경적인 성과를 일단 구분을 하죠. 그게 크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가 이 전체 밸류 체인에서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느냐. 최종 결과물에서 발생하느냐 혹은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최종 결과물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는 실제 소비자들한테 딱 전달되는 순간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간 과정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고용이죠. 고용은 회사 안에서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취약계층을 고용한 성과는 어떻게 보면 생산 과정의 성과인 겁니다. 그리고 미션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성과인 거죠.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라든지 뭐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사회적인 미션인데 최종 결과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의 성과인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맨 마지막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로 이제 유형화시켜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측정 사례를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환경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루미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루미르는 램프를 파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램프냐면 LED 램프인데요. 그 굉장히 램프가 예쁘게 생겼어요. 맨 밑에 초를 켜 놓습니다. 그럼 초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이 열을 에너지를 바꿔 가지고 LED 램프를 밝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제3세계에다 기부를 하는데 제3세계에는 등유를 써서 학생들이 그걸 켜 놓고 그 앞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 등유 램프에서 얼마나 안 좋은 게 또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등유 램프는 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눈도 많이 상하고 그러죠. 그 뭐 시력이 손상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은 이게 환경에 진짜 안 좋습니다. 등유 램프를 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A 빼기 B로 생각을 해보면 등유 램프로 이 LED 밝기만큼을 비추기 위해서 등유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때의 탄소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루미르라는 사회적 기업의 램프에서 나오는 탄소량을 또 계산해 낼 수 있죠. A 빼기 B. 그러면 그 탄소량의 차이만큼을 탄소 가격을 곱하면은 여기에 사회적 가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곳이 오파테크라는 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A 빼기 B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오파테크의 기술은 뭐냐면 액추에이터라는 동력기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 동력기를 정말 잘 만들면 아주 미세한 신호를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미세한 신호라는 게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드냐면 점자 교육기구를 만드는데요. 점자는 6개의 점이 들어갔다 나갔다 조합을 만들어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미세한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보낸다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면 이 기계가 사과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동력기 기술이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점자 교육을 하려면은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리반 선생님이 점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1:1 교육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 점자 교육을 시키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점자를 몰라도 돼요. 이 기계들이 스마트폰 하나에 10대까지 연동이 될 수가 있고 서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육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1:1 교육, 선생님이 점자를 알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명이 한 번에 선생님이 점자를 몰라도 돼요. 자기들끼리 게임하는 방식이니까 더 빨리 배워요. 그래서 한 명을 일정 수준까지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액으로 한 명을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 차액으로 사회적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SDG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도입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보고서와 실상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도입 수준을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은 그 SDG의 그 숫자와 그림 그걸 좀 따오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이제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또 이제 완전히 다 따다 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진 않아요.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표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보고서에 따다 쓰느냐라고 보면 뭔가 무언의 강력한 이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정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번호 표시가 있냐 없냐 이걸 회사가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그 정당성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기업들이 돈을 써가면서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또 발간을 하고 그걸 꼭 이제 또 디자인이나 가이드 인증까지 이제 또 받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자께서 기업들이 이거를 왜 SDG를 이렇게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정말 그렇게 체화까지 하는 기업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보면 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혹은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SDG에서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근데 단순히 깨끗한 물이 중요해서 거기 그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이 수인성 질병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수인성 질병 뒤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아동들의 교육과 노동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측정 단계로 넘어가면 결국은 물 문제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이 노동과 교육에 대한 문제를 측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거죠. 근데 보면 번호는 딴 번호가 적혀 있고 그리고 실제 단위로 들어와 보면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고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다 보면 밸류체인의 전 단계를 이렇게 추적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보고서나 이런 데 앞단에서는 우리는 뭐 7번이에요, 9번이에요 이렇게 했지만 이 밸류체인 상에는 7번, 9번, 10번, 10몇 번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 간에 아주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도 크고요. 그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SDG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단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간 기업들과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제 매출 규모만으로도 자생을 할 수 있게 규모를 키우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만 일정 규모가 딱 넘어주면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커지기가 진짜 힘든 거죠. 원래 시장이 실패해서 잘 안 돌아가는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서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꼭 경영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키우려면은 이제 그 돈이 필요하죠.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자금이 있기는 한데요. 이 정책 자금은 예를 들면 사업 계획을 막 심사해서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의 신용도랑은 무관합니다. 여기 신용도라는 거는 주류 금융 시장에서의 신용도를 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성장하고 돈을 잘 갚아서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그게 잘 되면은 더 큰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신용도를 높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환경이 이제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용도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사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이 사회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해가지고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다 이러면 그 가치에 비례해서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거는 성과 대비 한 25% 이렇게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써도 상관없어요. 예,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이제 재투자를 하시죠. 그 중요한 거는 사회적 가치에 비례해서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그 자체예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들어오면 3년 단위로 협약을 하는데 3년, 6년 이렇게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평균 5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계속 정기적으로 생긴다는 거는 저거는 이자 비용을 커버할 수 있겠네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더 커지거나 혹은 이자율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책 자금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희 인센티브를 일종의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을 보증처럼 여겨서 제도권 금융에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못하는 곳에 뭔가 돈을 빌려줘서 좀 잘하게 만드는 이런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 기업이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이걸 이제 보상이라고 부르는데 정당한 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그동안은 사회적 가치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평가되었는데 그걸 가치 측정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측정해보고 이만큼의 성과가 있네요. 우리가 보상해드릴게요.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보상인 거죠. 이런 생각을 또 조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약에 제도화시켜 본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탄소거래 시장이 있어요. 탄소거래 시장은 제일 대표적인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장인데 배출량을 정해놓고 어기면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배출권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장이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탄소량이 적어져서 배출권이 남아 돕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에 투자할 유인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장을 만들면 환경에 투자하고 환경을 개선한 만큼 계속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은 이건 얘기가 틀려지죠. 더 환경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인센티브 시장은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사회 성과를 많이 냈으면 정부가 세액공제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 세금 감면권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 세공제권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핵심이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공제해 줄 거냐, 또 그 한도는 어디까지냐 이건데 그걸 좋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 내가 필요하면 그 공제권을 내가 쓰고 내가 필요 없으면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은 당연히 세금 감면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제권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대기업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순환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줄까라고 했을 때 사회적 기업 물품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신용도를 높여주자. 현금을 만들어서 주류 시장에서도 돈을 빌려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하나의 제도처럼 만들어보자. 포지티브 인센티브처럼 만들어보자. 그런 곳에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공제권을 사주기도 하고 그 현금을 만드는 그 전과정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이 SDG의 주요 실천단인 정부나 또 지방정부,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컬렉티브 임팩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 잘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 보면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니까 사회적 가치를 전문으로 만드는 데는 아니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데 그 전문가들이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소셜 임팩트 본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성과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NPO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가들인데 대신 연간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투자자나 영리기업이 미리 주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목표했던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럼 정부가 그 투자자나 영리기업한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이나 뭐 혹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도 받고 그리고 이자도 받는 거죠. 그리고 NPO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지금 조금의 지출로 이제 줄여주는 거니까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잘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영리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하는 전문가는 본인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그 전체 시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잘하는 거, 뭐 돈을 내는 걸 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그래서 플러스 어떤 사회적 임팩트가 있냐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임팩트를 같이 고민하고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